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금융 계산 문제 위주로 좀 가도록 할게요. 물론 전 시간에 계산 문제를 하나 해드리긴 했는데 계산이 딱 두 문제가 좀 뜹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 자, 계산 문제 위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론의 계산 문제는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7페이지 가시면은 23번 있죠. 자, 갑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두 가지예요. 우리가 LTV하고 DTI입니다. 자,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래서 L을 loan to value라고 하는데 V로 나눈다.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럼 D를 I로 나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펜을 드셔서 자, LTV를 야간펜을 칠하세요. 60%에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야간펜 칠하실 게, 자, 5억입니다. 그걸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곱하면 대출액이 나오죠. 자, 그럼 담보인정 비율은 요거 0.6이니까 3억이 나오죠. 자,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또 DTI. 자, DTI를 잡으십니다. 자, DTI는 다른 색깔로 칠하셔서 DTI 찾으시고요. DTI가 지금 40%죠. 그 다음에 연소득 찾으세요. 연소득. 자, 연소득은 6천이죠. 자, 6천을 곱하게 되면, 자, 요게 원리금이 나옵니다. 원리금.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6424, 2,400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빨리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나눠야 저상이라고 합니다. 나누면 대출액이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사업자금 대출이 1,200만 원이 있었어요. 이 안에 전체 금액이 1,200만 원이 2,400이 되니까, 자, 이거는 금액을 빼줍니다. 1,200만 원밖에 원리금 상환에 대한 거를 금액을 정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금액이 적어지면 대출 금액이 작아져요. 그럼 저당상수가 0.1이 되니까 0.12가 된다는 건 1억을 맞춰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3억하고 1억 중에서 작은 금액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1억을 대출받는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24번은 금융기관이 대출 비율 50%, 총부채 상환 비율이 30% 중에서 전 금액을 선택하라. 자, 그러면은 박스를 보시면요. 자, 일단은 LTV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럼 50% 찾고요. 담보가액을 찾으세요. 자, 그래서 50% 찾고 담보가액. 그럼 담보가액이 얼마냐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자, 거기 보시면 1억이죠. 그럼 5천만 원이 대출액이 돼요. 그럼 5천만 원에다가 자, 해설은 제가 안 넣어놨지만 저당상수로 나누게 되면 대출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당상수가 지금 보시면 0.006443이에요. 자,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32만 2,150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얘를 구해서 얘보다 작은 금액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DTI를 찾아야 되죠. 자, 찾게 되면은, 자, DTI는 지금 몇 퍼센트냐면 30%예요. 자, 연소득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요게 3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300만 원인데 이거를 12달로 나눠요. 그럼 12달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2달로 나누게 되면은 이 금액이 250만 원이 떨어지죠. 그러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이.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자, 요거는 이제 원리금 변동 상환이 이따가 또 나오는 문제와 중복되니까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어렵게 떴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렵게 떴던 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회니까 이건 염두에 맡기겠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면은 계산 방식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38번. 자, 요거 이제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245페이지 38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LTV하고 DTI가 아니라, 자, 이건 LTV하고 부채 감당률에 대한 상가 건물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풀기 전에,
자, 한 페이지만 넘기시게 되면은, 자, 유형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247페이지 41번으로 갈게요. 자, 247페이지 41번을 먼저 보여드리면, 좀 전에는 기존 대출이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존 대출이 없고, 이 DTI를 풀 때 사업 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원리금에서 빼줬잖아요. 자, 이건 틀립니다. 이거는 이 둘 중에서 전 금액을 나온 다음에 기존 대출의 8천만 원을 나중에 빼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자, 펜을 들으세요. 8천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대요. 그럼 갑은 A은행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의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옆뒤 거기 보시면은 4억이라는 담보가액에다가 현금펜을 칠하시고 그 다음에 LTV 밑에서 두 번째 70%에다 현금펜을 칠하세요. 4728, 2억 8천까지 빌려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DTI를 봤을 때 펜을 또 다른 펜을 드셔서 연간 소득 4천만 원에다가 또 체크하시고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DTI 50%에다 체크. 그럼 4천에 5천만 원, 50%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사업자금 대출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저당상수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2억을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2억 8천과 2억 중에선 작은 금액인데 기존에 8천만 원이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억 2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LTV와 DTI는 자, 요것만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올해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가장 유력한 건 제가 오프라에서 찍는 게 뭐냐면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걸 들어가기 전에 약간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42번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42번 보시면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A가 이제 DTI 적용되지 않고 42번은 LTV만 봤을 때 50%를 받는데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2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냐? 이 담보가격 얼마냐? 당연하죠. 4억이죠. 4억의 50%가 2억이잖아요. 그럼 4억 이상이 있어야 나는 2억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담보가액은 4억 이상이 된다. 그 다음 니은번은 담보인정 비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의 지역의 연소득이 4천이에요. 그럼 4, 4, 16, 1600만 원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1600만 원이 12달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133만 원이 되거든요. 133만 원만 대출해 주겠대요. 원리금 상환 갚을. 근데 150만 원이니까 대출이 불가능하니까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는데요.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245페이지 38번하고 다른 번호 이제 연결시키는데, 자, 245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에 그 38번입니다. 자, 요게 이제 이 대출기간의 부동산 담보평가 시 자산가치와 현금수지가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담보가치도 있지만 자산의 현금수지라는 거는 상가 건물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푸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38번 LTV와 DTI죠. 그럼 자산가치가 LTV가 되겠고, 자, 현금수지에 대한 기준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봐요. 그러면 LTV가 더 빠르겠죠. LTV는 L을 불량합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박스에 자, 자산 가치가 20억이에요. 20억에다가 형광펜. 자, 그러면 LTV를 또 찾아서 똑같은 색깔로 칠해야겠죠. 그럼 LTV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60%니 0.6이잖아요. 그럼 12억이니까 정답은 4번 아니면 3, 4,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부채 감당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편법도 가르쳐 드리는데, 자, 부채 감당률은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을 때는 이때 순두부찌개가 있어서 장사가 잘 된대. 임대를 많이 받으니까 순투부. 자,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눕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이 원리금을 우리가 산정해야 이걸 저당상수로 나누게 되면, 저상을 나누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순소득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자 1.2억이라는 걸 그대로 보세요. 어차피 억 단위로 가니까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얼마예요? 부채 감당률이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원리금이. 자 그래서 아마 요게 0.8억이 됩니다. 0.8억. 그럼 저당상수가 0.1이니까 이게 8억이 되거든요. 8억. 그래서 8억이 되면 된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금액이 작으니까 8억을 대출해주는데 여기는 그냥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야매라고 한번 적어 놓으세요. 야매. 야매로 적어 놓으시고 순당당으로 암기하세요. 순당당.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2억이면 이거 놓고요. 자, 부채 감당률로 나눠야 얘가 나오죠. 그럼 얘가 1.5가 되고 또 저당상수 나오잖아요. 그럼 0점이 나누게 되면 0.8억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이 나옵니다. 8. 8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당당이라는 자체가 나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순소득을 부채 감당으로 저당상으로 나누든 이 두 가지는 어느 거든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넘기시면은 저는 예상이 돼요. 52번입니다. 그래서 253페이지 52번. 자, 그래서 253페이지 5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는데 저만 찍는 게 아니라 전국 강사들, 유명 강사들도 다 이걸 다 찍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52번 가시면은 가장 유력한 게 상가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희망하는 A의 시장가치 동그라미. 3억이 이제 우리가 LTV에 요 3억을 그 색깔을 칠하셔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3억이니까 요거에다가 연소득이 5천. 그러면 다른 색깔로 칠해서 우리가 연소득에 대한 것이 이제 5천이다.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는 이제 그 상가 건물이 아니라 요건 일반 대출이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고요. 자, 52번에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건 DTI입니다. 자, 요거 말고 우리가 상가 건물 구하는 것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을 구하는 것이 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LTV와 DTI를 푸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가 건물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그 기본서에 좀 해놨네요. 그래서 기본서에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모의고사 같은 데 할 테니까 38번을 위주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38번. 그래서 지금 38번 위주로 가셔서 아까 요거 나왔던 순당당을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LTV와 DTI는 아까 풀었던 문제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52번도 마찬가지로 LTV와 DTI를 구하셔서, 자, 일단은, 작은 금액을 선택해서 우리가 1억 8천이라는 거, 그렇게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56번으로 가겠습니다. 56번. 자, 여기 이제 상가가 56번에 있네요. 들어갈게요. 자, 상가가 이제 56번을 가시면은 요거 이제 별표 3개짜리죠. 56번. 자, 여기 상가가 있네요. 자, 상가가 나왔어요. 그럼 상업용. 그럼 시장 가격이 5억이니까 여러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5억에다가 다른 색깔 현관페이 칠하시고요. 자, 5억에다가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에 자, LTV가 있어요. 60%에다가 색깔. 자, 그러면 요거는 3억을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LTV는. 자, 그런데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순소득이 1억이니까 요거 그냥 1억.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찾아보세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2죠. 그러면 얘가 나오죠. 얘가 나온 다음에 저당상수를 나누면 대출액이 나와요. 자, 그러면 원리금에 대한 것이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1억에 2를 나누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0.5억 해도 되잖아요. 자, 거기다가 저당상수라는 게 있죠. 그럼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냐면 0.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2.5억이 나옵니다. 근데 박스 보시면은 기존 대출이 저당 대출액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1억 5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억하고 1억 5천 중에서 1억 5천을 빌려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2억 5천을 빌려줬으니 1억 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야매를 얘기했잖아요. 순당당. 그래서 1억 놓고 2 놓고 자, 그 다음에 0.1을 그냥 갈게요.
자, 이걸 나중에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럼 1억에다가 2. 자, 이건 부채 감당률이나 저당성 아무거나 나와도 됩니다. 그럼 1억 2 나누기 0.2 나누기. 그러면 2.5라는 게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이거야. 그래서 1억을 빼면 1.5게 되니까 1억 5천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쭉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은 이 계산 문제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78번도 마찬가지예요. 78번의 267페이지도 7천만 원의 대출이 있잖아요. 그럼 LTV와 DTI 중에서 작은 걸 한 다음에 그걸 빼는 아까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딱 두 문제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75, 76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65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하나씩 다 풀어드리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LTV와 DTI가 나왔다. 그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다. 근데 만약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걸 빼고요. 만약에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LTV와 DTI 중에서 DTI 사업자금 대출이 있으면 그 원리금에서 뺀 다음에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상가의 LTV와 부채 감당률에서 순당당을 아신다면은 거의 뭐 여러분들이 그 최대 대출 금액은 거의 이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문제만 완벽하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75, 76이죠. 요거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31회 때까지 이제 그 강의를 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딱 정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물건이, 특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어줬던 월저당이라는 건 12로 나눠졌다는 것만 나누지 75와 76은 이제 배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76번서부터 풀어드리면 76번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올 때 박스에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무조건 원리금을 물어봅니다. 그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요. 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원금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산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첫 해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나왔다가, 이제는 난이도가 높아져서 76번을 보시면은 A씨는 주택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월 대출받았다. 은행이 대출 조건이 9회차를 냈어요. 획기적이죠. 그럼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원금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원금을 먼저 아셔야 되니까, 자, 이 원금은 5억이 됩니다. 그럼 5억에다가 기간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20년 상환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씩 상환이 되냐면 2,500만 원씩 상환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9회차 나왔다. 그럼 8회차까지 끊으세요. 그럼 9회차에 대해서 2,500만 원이라는 거는 첫 해서부터 계속 갔죠. 2,5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럼 8회차까지 8번을 곱해보세요. 자, 그럼 8번을 곱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2억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5억에서 2억을 상환했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3억입니다. 그럼 3억에다가 5%라는 건 10%의 반이잖아요. 그럼 3억에 3천이니까 반은 우리가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9회차에 대한 거는 1번 4천만 원이 원리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회차입니다. 15회차는 14회까지 끊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자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2,500만 원씩 14번을 곱하면 3억이 상환됩니다. 그럼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이 되거든요. 그럼 2억에다가 5%에 대한 이자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2억의 10%는 2천이니까 반은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만 풀면요, 완벽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원금 균등 상환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은 75번만 풀시면 됩니다. 자, 75번도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첫 해에 원리금 균등 상환에 원금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있어요.
2회차와 3회차에 대한 2회차 원금과 3회차의 이자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연간 6%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편법이 있습니다. 편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르쳐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은 8억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4억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는 순서대로 나열하라. 고정금 6%, 그 다음에 20년 0.08집이 더상선수고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자, 그럼 밑에 우리가 1년, 2년, 3년의 해설을 한번 보세요. 자, 해설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자, 저당 잔금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가 이자를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원리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 원리금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상환이 안 됐잖아요. 4억에다가 원리금은 그 대출원금 4억에다가 0.087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3,480만 원이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이자를 빼는 거죠. 자, 그럼 첫 해는 상환이 안 됐으니까 4억에다가 6%니까 2,400만 원밖에 안 나가죠. 그럼 원금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원금은 1,08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4억에서 1,080만 원을 빼야지 이제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389, 자, 200,000원. 자, 이건 똑같겠고요. 자, 이자는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이제 곱하니까 요거는 이자를 6% 여기다가 정해지니까 2,335만 2천 원이 떨어지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빼게 되면은 당연히 1,144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억에서 또 요걸 빼야 돼요. 빼게 되면 우리가 3억 7,775만 2천 원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요건 똑같겠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잔액에다가 이자를 0.06%를 곱하죠. 그럼 2,266만 5,120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1,214만 4,880원이 떨어지는데, 자, 중요한 건 얘랑 이제 우리가 얘가 되니까 2회차의 원금과 3회차의 납부할 이자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강사가, 자, 야매를 가르쳐 줘야지, 야매. 야매라는 것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얘랑 얘잖아요. 얘랑 얘. 그러면 물론 해설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빨리 푸냐면, 얘를 빨리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야매가 이제 탄생한 건데, 6%예요. 자, 6%라는 거는, 자, 우리가 1.06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건 그대로 놔두고요. 우리가 만약에 10% 나오면 1.1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요를 곱하게 되면은 원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 야매를 좀 배우셨다면은 요거를 딱 해갖고, 아, 요거 나왔어? 그 다음에 요걸 곱하다. 요거 나왔다. 그럼 맞히시는 거죠. 그러면 또 요걸 곱하면 요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걸 모른다는 거는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는 요 75, 76만 마스터 하시면 거의 뭐 나올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만 마스터 하시기를 꼭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 공부할 것은 저당시장에 대한 구조죠. 저당시장의 이제 구조로 들어가도록 하죠. MBS에 대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는 자, 페이지로 이제 가져서 우리가 이제 저당시장의 구조라는 것이, 페이지로는 우리 교재, 그, 페이지 362페이지요. 자, 거기 가시면 이제 그 저당시장 구조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와 2차가 완전히 별개죠. 자, 그래서 이 36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요. 자, 362페이지입니다. 기본서입니다. 저당시장의 구조예요. 이게 MBS에 대한 구조거든요. 자, 보금자리론이어서 우리가 보통 장기 대출이죠. 그래서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입니다. 자, 아파트도 주택이 되겠죠. 무주택. 그럼 1억을 갖고 있으면은 A은행한테 넘기죠.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럼 얘가 대출자가 되고요. 대출자가 되고 자금을 줘요. 그럼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럼 주택 저당 채권 하나의 차용 쪽을 넘기는 거예요. 문서를. 그럼 대출 채권이 넘어가니까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죠. 그럼 얘는 1차 대출 기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근거가 있죠. 현금 근거와 채권 근거가 있는데 현금이 줄어들고 채권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현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1차 저당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네들은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이 저당을 팝니다.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죠. 그럼 얘가 자금을 끌어줘요. 그럼 채권을 가져오죠. 그럼 채권이 줄고 현금이 늘어나니까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가 2차 대출 기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MBS라는 걸 발행하죠. 그러면 저당 풀을 가지고 MBS라는 걸 발행합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금을 주면서 이 MBS에 대한 그 증권을 사죠. 그럼 이건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니까 채권을 증권화시켜서 하나의 사채나 채권으로 발행하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이제 하나의 저당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채 금융에 들어가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럼 얘가 먹는 거는 배당을 먹는 게 아니라 이자를 먹거든요. 그럼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만족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저당을 가지고 풀로서 쪼개서 증권화시키겠죠. 그럼 여기가 2차 저당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차입자가 나오면 무조건 1차입니다. 투자자가 나오면 2차죠. 1차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고 주택이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고 2차는 유동화되는 시장이면서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 되겠죠. 그럼 차입차와 2차는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자, 그럼 이거는 주택 수요자한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자한테도 빌려줍니다. 그럼 거래가 더 활성화되니 아까 우리 문제에서 1번 문제가 MBS를 도입하게 되면은 주택 자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유동화되려면 오히려 1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출 금리가 더 높아야지만 유동화가 되거든요. 2차 금리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자, MBS에 대한 그 종류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이것부터 풀고 다음 시간에 연결시키도록 하고요.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에서부터 아까 풀었기 때문에 자, 1번, 2번까지 갔죠. 천천히 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3번입니다.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 2번이에요.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게 되면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죠. 금융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됐다는 게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저당의 유동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자, 1번 말도 안 되는데요. 자, 민간주택 자금의 자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시장에 실세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자의 소득입니까? 아니죠. 차입자죠. 차입자에 대한信용 상태나 이런 거를 보는 거지 대출자를 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것들의 구별 없이 대출금리가 동일합니까? 다르죠. 그래서 완전히 틀려버렸고요. 2번도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건 2차잖아요. 1, 2차가 아니다. 3번 정답.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간에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의 필요한 저당을 또 사고 팔 수 있죠. 자, 4번은 저당을 유동하는 대출자는 금융기관들은 많은 재원이 아니라 많은이면은 유동을 안 했죠.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더 많은 수요자 공급자한테 자금을 제공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자, 5번에 가시면은 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는 1차 있잖아요. 차입자니까. 그래서 이거는 1차다. 정답은 3번만 맞죠. 자, 5번 갑니다. 자, 2차 저당 시장에 관련된 상품에서 틀린 것은 자, 4번인데요. 이 MBS가 우리가 외국 이론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차 저당이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대출, 1차에서 발행되는 대출 금리보다 더 낮다는 건 1차가 높아야 되니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겨봅니다. 자, 8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2004년에 설립된 이 공사가 틀린 것은 자,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래서 단기라는 건 없습니다. 다 장기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가야 되죠. 5년 미만, 뭐 10년 미만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좀 넘겨보시면은 12번입니다. 232페이지. 주택저당대출의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정부는요, 저당채권을 발행해서 자, 우리가 돈이 넘어가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수요만 증가하지 공급은 못 늘어나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하락한 건 아니죠.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게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고 29번이 이제 241페이지, 주택금융시장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업,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대출의 대출 기준이 대부 비율을 올려서 주택 수요를 줄인다? 늘어나겠죠. LTV가 늘어나면. 주택저당대출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해서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고요. 자, 지금 MBS를 발행했잖아요.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 수요도 증가한다. 자, 니을번. 자, 이 공사가 발행하는 거는 이 보금자리는 변동이 아니라 고정이고요. 만기 3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이겠죠. 미음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할 때 통상적으로 고정이 변동보다 높겠죠. 정답은 3번만, 니은, 디귿, 미음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5번. 저당채권이 유동화되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더 증가하죠. 현금이 들어오니까 말이 안 맞고요.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당시장의 구조가 1차, 2차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50페이지. 46번.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일단 박스를 쳐보세요. 맨 끝에 보면 주택 자금 공급 시장 박스. 세 번째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박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5번은 담보 대출을 제공하니까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고요. 뒤에는 대출 기간에 공급하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니까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 되겠죠. 자, 47번. 주택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이죠.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차입자가 나오면 또 담보 대출 시장이니까 1차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한 결과 우리 1차와 2차를 계속 바꿔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들어갈 거는 MBS에 대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는 어디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거냐면요. 11번이에요. 11번. 그래서 우리가 232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 11번서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이 MBS에 대한 종류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11번서부터 천천히 1차, 2차를 같이 해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